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고 당신이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기독교 철학자는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 말고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막상 내가 사랑하는 것이 쇼핑을 하는 것, 또 먹는 것, 노는 것이라면 그게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되게 행복해하고 그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당신이라는 겁니다. 자, 현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들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변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결에 스마트폰을 켜고 보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냥 나는 즐기는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로 많이 보고 있는 영상 속에서 나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운동이 됐든 어떤 지식 추구가 됐든 오락이 됐든 그것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요. 또 그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미디어에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느냐가 곧 나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SNS를 비롯한 많은 미디어를 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지우 작가의 책 제목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이 현대 미디어가 가진 속성을 잘 지적한 제목 같아요. 현대 미디어가 일종의 쇼와 같거든요. 쇼가 뭐죠?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 현란한 퍼포먼스, 노래, 연기들이 어우러진 관객들을 환호하고 연기자들은 그 위에서 온 힘을 다해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무대 밑과 뒤는 좀 다르죠. 이처럼 미디어를 접하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일종의 쇼를 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하는 쇼, 누군가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쇼, 누군가는 인맥, 누군가는 자신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건강미를 통해서 끊임없이 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계속 접한다는 건 쇼를 계속 접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상에 깊이 들어온 이 이미지들과 쇼는요, 현실의 나와 좀 간격이 있어요.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깊이 접하면 접할수록,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시청자가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머물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에 자주 장시간 노출될수록 우리의 일상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어떤 일의 태도나 그 방식들이 점점 이런 미디어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일상은요, 대단히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평범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NS에 갓난아이의 아주 예쁜 사진이 올라왔어요.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린 부모는 이 갓난아이를 양육하는 이 일상은요, 대단히 힘듭니다. 수면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이의 욕구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삶 자체의 만족도는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러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반복, 지루함, 평범함들을 견디는 거예요.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씩 아이의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면서 또 일정 부분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미디어에 노출된 그 모습과는 다른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복되고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게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원리거든요. 하지만 미디어는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결과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요, 대단히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영향을 받으면요, 대단히 평면적으로 되고 납작해지게 돼요. 입체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누게 돼요. 저 사람 인플루언서야? 아니야. 성공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쉽게 나눠요. 자, 그래서 사회는 점점 갈등이 심화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고립돼요.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지만 대화가 부족하고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악마화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나 인플루언서들이 종종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우울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자신들 스스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극대화된 우상화나 또는 극대화된 악마화가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 건강한 관계와 성장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기회를 상실하고 사회에 대한 비전 또한 그렇게 통합적이고 아름다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자아를 찾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죠?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강함과 약함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들을 해내고 성장하는 과정에는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나를 인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들을 반복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든 노력을 개인에게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 미디어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또 현장 종사자들은요, 이 대중매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중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온전함 사이에 이 갭, 차이를 줄여주고 가급적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한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또한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 소사이어티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마귀의 이 유혹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에서는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잘 다루지 않아요. 아니,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의를 다루는 대신에 어느 편인가를 물어요.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편안한가를 얘기해요. 희락, 참된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재미있는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만으로는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 육,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다룰 때는요, 조금 더 보다 깊고 넓은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가지고서 컨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삶의 진실함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짜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미디어가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디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과식하고 편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디어를 도구와 선물로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컨텐츠를 갈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단순한 재미와 자극을 넘어서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 또 깊은 소망을 우리가 인식하고 채워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풍성한 삶의 숲을 형성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현장과 이 미디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웹상에서 고흐의 그림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술관에 직접 가서 그 고흐의 그림을 줄을 서서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파일 형태의 음악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라이브로 연주자들의 그 땀과 공기를 느끼면서 관중들의 환호와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체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함께 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훨씬 더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자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미디어를 대하려고 하는 기독교 컨텐츠 종사자들 또 이쪽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이 강의 후에 함께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더 깊은 이야기들, 이 대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디어 크리스천 시티 대담 1부를 사회를 맡게 된 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담을 진행하게 된 필름포럼 대표님 성현 목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름포럼 이제 오늘 1부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포타미션과 로뎀나무교회 그리고 필름포럼 다 같이 협동으로 행사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름포럼에서 이제 멋진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짧게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일단 잠깐 저 이 영화관 대표인데 제가 영화관 대표이면서도 화면에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오랫동안 장시간 본 게 처음이라 굉장히 사실 좀 고역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직접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앞에서 굉장히 고역이었습니다. 좀 뜻깊은 생각이 좀 들고요. 종종 사실 저희가 기독교 영화관인데 기독교 예술 영화관이죠. 그래서 그 일반 단체들도 여기서 빌려서 대관 행사를 하고 하거든요. 평소에 영화관에서 영화도 상영하지만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돌 그룹 팬클럽들도 여기 빌려서 그 아이돌은 군대가 있고 어머니 모시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아니면 어떤 때는 이 전체를 다 빌려서 여기서 프로포즈 이렇게 이 영화 전체에서 막 저희 스태프들 막 오글오글대고 뒤에서 보면 하지만 이제 그런 행사도 있는데 사실 이 포타미션하고 하는 오늘 이 행사 이런 자리들이 저희가 제일 지향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 굉장히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로 초청되어져서 또 초대되어져서 만나는 자리도 필요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체로 기독교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이 아닌 일반 세상 안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양이 지금 저희가 이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영화관을 하고 카페와 아카데미, 갤러리를 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한 4시간 정도 함께 하시면서 뭐 영상과 토론과 뭐 다양한 콘서트까지 즐기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로서도 좀 뜻깊고
이런 자리를 준비하신 포타미션 또 로뎀나무 교회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좋은 경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고 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났을 때 모두가 미디어에 대한 한층 더 높아진 문제의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대담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영상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 당신이 보는 것이 곧 당신이다. 와, 이 말이 정말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책 제목으로 하나 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한 이제 목사님께서 영상 강의 내용 중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부분을 현대 미디어가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왜 이것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다루지 않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꼭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미디어를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미디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근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대체로의 미디어에서 다루는 사람의 방식이 아까 제가 자꾸 언급한 게 평평하다고 했잖아요. 평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의 우리 이 미디어에서 다루는 방식은요. 여러 가지를 다루면 이게 사람들이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잡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쭉 밀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얘기가 증발돼 버리고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종종 잊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미디어에서 잘 안 다루는 게 사람이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지 얼마나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으로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연예인들 뭐 한강 뷰 보이는 막 그쵸 막 이 우리랑 너무 갭이 큰 비싼 그 99평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 한강 뷰 살긴 살죠. 근데 그거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당신이 이 정도 소비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우리랑 비싸서가 아니고 그렇게 소비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자취하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밀키트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되게 낮게 보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뭔가 기쁨을 준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다들 음악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뭐 조승우나 옥주현 나오는 뮤지컬을 볼 수 있냐 없느냐. 최근에 예를 들면 뭐 김동률 콘서트 뭐 몇 초 만에 매진된다. 거길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음악적인 날란테가 있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것 예를 들면 함께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좀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게 별로 안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인간, 기뻐하는 인간, 공감하는 인간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드러난 모습이 굉장히 단순한 몇 가지 모습으로 자꾸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디어에 자꾸 노출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창의적인 존재인지 예를 들면 삶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의롭고 중요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치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존재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사는 그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가다가 뭐 누가 캔 같은 거 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집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거죠. 그런 거 하나가 다 의미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거 안 다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뭔가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하찮아 보이거나 별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이고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고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미디어가 놓친다는 건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을 안 비춰준다, 찬양하는 사람 안 비춰준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너무 좁혀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독교의 모습은 온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온전한 자아를 찾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현 미디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좋은 컨텐츠 방향의 예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금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일상성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종말 그러면 다 끝장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전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일상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속에서 선제적으로 미리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래서 지옥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안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콘텐츠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이 놓치기 쉬운 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요. 3장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첫 마음이 뭐냐면 죄인들 이거부터 시작해요. 근데 시작은 원래 뭐냐면 1, 2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부터 들어온 죄로 인해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걸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블랙 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거목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름 포럼을 하면서도 계속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이 저희 필름 포럼을 막 박수 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오셔서 이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의문을 제기하세요. 여기는 왜 기독교 영화만 안 트세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이런 질문도 직접적으로 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필름 포럼에서 여기서 회심자가 몇 명 나왔어요? 진짜로 이런 질문을 정색으로 물어보세요. 도대체 몇 사람이나 여기서 회심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화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뭔지가 너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로만 이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오해하는 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학생으로 치면 여기가 지금 이 땅의 삶이 수능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인생 끝에 그 주님이 베드로 이렇게 천사장 내보내가지고서 앞에서 테스트 해가지고서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전도 많이 했구나. 너는 저기 되게 좋은 아파트 30평 살고 전도 많이 안 하고 선한 일 많이 못하고 간신히 구원 얻었어. 너 저기 월세방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천국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냐 이 땅의 삶이. 그러면 너무 이 땅의 삶을 마치 이런 거예요. 학생이 학교 다니는 유일한 목적이 불행히도 한국 교육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오로지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한 것, 특정 과를 가기 위한 걸로 다 소거돼 버리고 모든 것들이 친구들과의 우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시행착오 겪으면 배워가는 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점수를 따서 어디 가느냐를 물어보는 것처럼. 그럼 이제 학교 학창 시절에 12년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여기서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성화되어지면서 영화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져 있으면 깨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면 풍성한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려는 그 풍성함을 자꾸 이 사람들한테 경험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 영화관이 당연히 멀티플렉스 영화관보다 좋을 리가 없죠. 저희가. 근데 저희가 자부심은 하나 있어요. 멀티플렉스보다 영화 보는 경험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멀티플렉스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딱 이게 올라가면 바로 하시는 게 뭐죠? 화장실 가고 가시는 길에 뭐예요? 팝콘하고 음료수 쓰레기통에 버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죠. 그리고 주차장 갔다 바로 집에 가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영화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시네토크도 많고요. 밖에 일단 나가면 바로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차 한 잔이라도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좀 음미하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영화를 와서 소비한다는 게 아니고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거나 영화적 경험을 좀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영화 소비하는 거다 이게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 상영한 영화가 예술 영화들을 많이 상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멀티플렉스 영화를 보시면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멀티플렉스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요 저희도. 예. 저도 이번에 저희 아들 데리고서 1947 보스턴 보고 왔어요. 영화 보고 나면 멀티플렉스에서 주로 영화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면 질문이 서로 간에 쳐다보면서 어떤 질문 하세요? 재밌었어? 그렇죠. 재밌냐 재미없냐 이 질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로 상영한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럼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이 잘 안 나와요. 재밌어 없어가 아니고요. 근데 넌 어떻게 생각해? 저거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로 여기들이 하는 영화들이 뭐 그러니까 저는 참 희한한 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천문학적인 돈을 다 투자해서 오늘도 요즘 그게 한풀이 꺾였지만 왜 전 세계에 영화를 본다는 개념들을 누가 지구를 지키느냐를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이번에 원더우먼이 지키냐? 이번에는 누가 지키냐? 지구를 지키는 거에 온통 모든 테크놀로지와 관심사가 다 거기가 있어요. 그렇죠. 마블 영화들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지금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여기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 권사님들이 10분 정도 오셔서요. 여기서 알츠하이머 걸린 그 드라마, 그 기자와 그 칠레 영화인데요. 국민 여배우가 알츠하이머 걸린 노년의 삶을 그린 영화를 봤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가 저랑 차를 마시면서 알츠하이머가 걸린다 노년의 삶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토크를 나눴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룬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예수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됨이 단순히 그냥 아멘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넘어서서 이게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를 좀 펼쳐줄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저는 좋은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좋은 이렇게 위치에서 좋은 장소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의미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적으로 계속 운영이 좀 지속적으로 되려면 이게 또 경영적으로도 이제 좋은 성과가 나야 되죠. 그래야지 인건비도 지불하고 이런 관리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이런 거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신지 아니면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지 그런 그 경영적인 측면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에요. 법인 단체예요. 그렇지만 영화관은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 여기가 예술 영화관이다 보니까 정부 예산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쿼터를 지켜야 돼요. 예술 영화 쿼터를. 그래서 독립 예술 영화들을 정해진 날수가 있거든요. 정확히 그걸 잘 계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원금이 다 잘려요. 그래서 한 1억 가까이 되는 전국에 25개 예술영화관들이 있거든요. 한 1억 정도의 예산들이 저희 정부 예산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 좀 들어오고요. 그다음 외부 지원 사업들도 저희도 활발하게 많이 지원을 해요.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통일 관련된 통일과 나눔이라는 단체에 해서 올해에도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아서 또 단편 영화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여기 저희 아카데미 갤러리 뭐 다 수익 사업이에요. 그림도 게시하는 건 무료고요. 팔림은 저희랑 나눠요. 비율을. 아카데미 강좌들도 강사하고 저희하고 그 강사료를 나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 영화관,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주중에 참고로 저도 여기 대표지만 저도 커피 마실 때 결제해야 돼요. 한 잔은 무료인데 두 잔부터는 결제하고 마시면 돼요. 예. 할인이 되긴 하지만 결제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한 대로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후원도 받아요. 같이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 정부에, 그 다음에 후원금. 그래서 교회나 단체들이 저희의 이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귀하게 보고 함께 후원해 주시는 그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버는 것들이 같이 움직여져요. 저희는 이게 최근에 제가 그 재작년인가 나왔던 컬처 케어라고 마코토 후지무라라는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 있는 그 연구소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썼던 책을 쭉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 정확히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션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법 중에 굉장히 모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기한 대로 예술가와 교회와 자본가가 세 개가 트라이앵글로 결합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 의문 가실 텐데 영화관이 과연 버틸 수 있었나 코로나 시기에 못 버티죠. 왜냐면 CGV를 비롯한 다 매출이 75%가 줄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럴 땐 얘기한 대로 후원해주는 분들의 도움이 커요. 당연히 공문도 더 보내서 SOS도 치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최대한 균형감 있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주중에 저도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하고 굉장히 많이 회의하는 것들은 경영적인 측면의 회의를 많이 합니다.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서 그냥 섣부르게 그냥 아이디어만 가면 안 되고 실제로 많은 미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이 계산 안 하고 달려들었다가 2년 채 못 가는 것 같아요. 2년 3년 못 가고 다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참고로 여기가 문화선교연구원이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올해가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필름포럼은 2012년부터 개관을 해서 지금 한 10년 전에도 넘었죠.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냐고 하면 절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고서 목사님 제가 꿈꾸던 거예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해보세요 그래요. 절대 안 쉬워요. 늘 고민도 진짜 많고요. 저도 이야기한 대로 이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부담 못지않게 또 이런 좋은 모임들에 대한 가치로움들이 있으니까 그 부담을 이겨내면서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 쪽을 전공을 하고 있고 아마 진로도 그쪽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문학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보고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비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각의 확장이나 아니면 인간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저로서는 좀 걸리는 것이 그 진입장벽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에 이제 예술 영화를 같이 보러 가면 한 8명, 9명이서 가면 한두 명이 뭔가를 느끼고 나오면은 괜찮은 성과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워낙에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거나 어떻게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좀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들어오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들어온 다음에 그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어떤 그 인식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게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혹시 노하우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야기한 대로 당연히 그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뜬금없이 예술 영화 보러 가면 대부분 자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포타미션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이유는 동기부여를 받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달래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도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가서 영화를 보고 같이 특강을 할 때요, 절대 예술 영화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 영화 안에서 예술적 요소가 있거나
조금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냥 우리가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략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하다못해 학교 공부를 할 때에도 나름 전략을 짜서 공부하잖아요. 기출문제 풀어보고 하듯이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접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일반 문화 콘텐츠들을 만드는 분들은요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빙 이런 영화들 이번에 뭐 한 20부작 나왔던 거 이거 원래 500억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후반 작업 때문에 750억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즈니에서도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라인드 테스트 그러니까 그 끝날 때 상영의 끝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연구를 많이 해요. 절대 순진하게 한 사람의 창작자한테 맡겨놓고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를 들면 좀 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큐레이션의 단계별로 해줘야 돼요. 막 들이대고 이거 너 몰라?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이 예를 들면 제 여동생이 그 영화관 그 부원장인데 저를 되게 멸시해요. 왜냐면 갑자기 뭐 미드 같은 거 보다가 저게 안 들려 잘? 그러면서 막 저를 보면서 막 저게 안 웃기단 말이야 이러고 있어요. 저는 막 띄엄띄엄 들려가지고 막 간신히 보고 있는데 본인은 당연히 거기서 늘 외국인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또는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우월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요 정도 중간 텀의 영화들이 있겠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서도 원더라는 영화 있어요. 그 어기라는 그 안면기형 가진 아이가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인데 성장해가는 과정들의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은 되게 헐리우드스러우면서도 할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나 좀 그 경험이 많은 문화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중간 다리를 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진입을 해서 그 수익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이 있을지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것도요.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정기적인 게 필요해요. 이게 리추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2년 반 정도를 이 자리에서 시네마 브런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10시에 예술 영화를 보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보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샌드위치를 먹고 다시 들어와서 제가 시내 렉처라는 걸 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여기서 영화를 보고 해설해드리는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20명 정도 왔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70명이 종종 매진이 많이 됐어요. 뭐냐면 오시던 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게 실력이 늘어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늘어요. 지금도 아까 언급했던 강남에 어느 큰 교회 권사님들이 수필반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수위 조절을 해드려요. 이번 달에는 심각한 거 보여드리면 다음 달엔 좀 쉬운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수위 조절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난이도가 높은 영화들 난이도라서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영화들 중에 설명할 거리들이 많은 영화들을 본인들이 이제 찾아보고 싶어 하세요. 그 실력이 느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영성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는데 너무 허탈한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어려운 책 읽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 책 읽으래요. 우리가 너무 왜 편의점 음식처럼 다 준비가 된 음식 위주로 요약 정리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가 자꾸 평평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렵더라도 책을 읽거나 고민을 하거나 계속하면 사람들의 사유가 자꾸 깊어지는 거를 경험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자꾸 사라지는 게 이런 부분들의 문화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수준을 맞춰준다고 해서 재미있고 그냥 즉흥적이면서 라이트한 것만 자꾸 권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오늘 4시간 정도 오신 것도 사실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공유일에 그렇죠? 여기 오셔서 대낮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단계를 넘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좋은 문화를 위해서 수고를 할 줄 아는 법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놀라운 건 저는 문화계 쪽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신앙인이지만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과요 밖에 있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거나 일반 문화들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수고를 통해서 불편을 겪더라도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 투자와 노력들이 엄청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와서는 좀 수동적이지만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밖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게 나중에 편집 되겠죠? 뭐 왜냐면 상표 이름을 바로 얘기해야 되니까. 트레발이라는 그 독서 클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군요. 트레발이는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한 달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한 4번에서 6번 정도의 독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책을 정해놓고 책도 자기가 사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독서 클럽의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적은 게 19만 원에서 많게는 34만 원이에요. 가서 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을 읽고 가서 나눔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죠. 물론 책만 읽으러 가진 않아요. 그게 이제 일정 그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취향과 관심사가 비슷한 일정 부분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듀오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짝을 만나기 좋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만 가지고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책을 4권에서 6권 읽기 위해서 20만 원 넘는 돈을 내가 지불하고 가서 독서 클럽을 해요. 왜 할까요? 그 나눔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을 사줘야 되고 제발 한 번만 좀 와라 내 요약 정리해줄게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는 거꾸로 돈을 내고 그 깊이 있는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어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덜하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제가 그 다음 질문 받을게요. 뭐냐면 올여름에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근데 당연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얘도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보면 막 그 뭐죠? 그 스마트폰으로 저는 파이널 컷 편집 도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는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막 뭐죠? 스톱모션인가 막 백장에서 찍어놓고 자기가 막 붙여가면서 해서 보면 제가 그 추상미 감독님하고 같이 유튜브 하는데 저희는 막 전문가들이 붙어서 했을 때 한 달에 간신히 조회수가 1000 나오는데 저희 아들 뭐 예를 들면 스즈메의 문단속 하잖아요. 그러면 스즈메의 문단속 포스터 하나 놓고 문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제목 스즈메의 문단속 했는데 걔 조회수 3000 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사기다. 네. 그 포스터 놓고서 문 앞에서 이게 단속한다고. 저희는 막 영화 감독하고 저희가 붙어도 처음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주로 유튜브 문법에 익숙해 있는 애죠. 근데 제가 딱 볼 때 뭐냐면 저희 아들의 문화는 낄낄 문화인 거예요. 킥킥. 왜 유튜브라는 게 그런 거잖아. 보고 있으면 킥킥대고 낄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방학 때 한 가지 실험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전략을 짰죠. 어떤 전략을 짰냐면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아내도 출근할 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학교 후에 시간이 좀 남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CCTV도 설치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도 사생활 침해가 될까 봐 또 내버려 두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가면서 제가 아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화 뭐냐 완득이었어요. 그 김여령의 소설 완득이 책을 읽게 하고 완득이 김윤석 씨와 유아인 씨가 나오는 그 완득이라는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저녁에 내가 흥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분짜리 5분짜리 맨날 쇼츠만 보다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거의 안 봤던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긴 영화를 얘가 보면서 킥이 아니고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날 그랬거든요.
자, 둘째 날부터 제가 계속 하나씩 수위를 조절을 했죠. 한 4, 5일쯤 되니까 낮에 여기서 필름프로 심각한 회의하고 있는데 막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더니요. 저희 아들이 전화해서 갑자기 뭐라냐면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국제시장 보고 난 다음에 애가 감동해가지고 낮 2시에 혼자 방 안에서 거실에서 보고 있다가 애가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거예요. 이게 애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우는데 정말 남들이 보면 무슨 누가 죽는 줄 알 정도로 애가 너무 그 이상가족 상봉과 6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는 그 것들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서사를 애가 처음 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유튜브에 3분짜리 쇼츠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서사를 계속 접하는 거예요. 뭐 국가대표 보고 나면 막 애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전에 갔더니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잠재력을 보니까 애가 그 스승의 문단 속에서 이거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차원이 스토리텔링이 깊잖아요. 깊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갈등하고 그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택시 운전사 한국 근현대사를 보게 만든다든지 트루먼쇼 보면서 미디어의 어떤 속성의 허상을 보여준다든지 다 알아.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다 알더라고요. 계속 쓰고 이게 그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저희 추석 때도 1947 보스턴 보게 된 게 애가 올 여름방학 때 하정우 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정우가 나오는 영화를 이번에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온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막 저희 아들 보스턴 마라톤 대회거든요. 와, 끝장면 제가 슬쩍 봤더니 맨 마지막에 마라톤 대회 할 때 저희 아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스포일 될까 얘기 안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막 아들이 막 하면서 막 극장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유튜브 볼 때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간의 삶에 있는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작고 소소하고 다정하는 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침에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남들 비 맞는 거 나는 안에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되게 운치 있잖아요. 내가 비 맞으면 별로 안 좋지만 그 소확행이잖아요. 잔잔한 음악 속에서 커피 한잔 하는 거. 그런 소확행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꼭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할 때 고난을 극복하고 내게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간 안에는요 고난과 갈등 속에서 역경을 극복해 나가고 공동체를 만들어나고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안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처럼 이런 세미나를 듣고 함께 저희가 고민하고 하면서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고 준비해 나가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좋은 이 문화와 경험을 어떻게 빌드업 해가느냐, 어떻게 영향을 확산해 나가느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들의 좀 이야기를 좀 건네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받고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좀 왼쪽 위에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마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제 질문이 편편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오펜하이머 박사의 그 신경을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신경의 복잡한 상황을 묘사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무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런 마블 시리즈의 그런 영웅 시리즈와는 달리 이제 서사를 묘사하고 좀 더 이제 인물들의 그런 깊은 심리 변화를 이제 신경 같은 거를 묘사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렇게 편편하다 이제 단편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들지가 않는데 네.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업 영화 중에 이제 좀 추천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상업 영화들 중에서요. 상업 영화들 중에 지금 얘기하셨던 오펜하이머 좋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크리스토 놀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계속 아날로그로 찍고 있거든요. CG 잘 사용하지 않고 싸움을 거는 거죠. 테크놀로지랑 싸움을 거는 굉장히 좋은 서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업 영화들도 좋은데 얘기한 대로 이건 뭐 예술영화관의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화도 많이 보지만 책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책을 권하면 사람들이 늘 맨날 좋은 이 책 좋다고 맨날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제가 책을 권할 때는요. 그 안 좋았던 책이 7, 8권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한 권을 권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그렇거든요. 모든 책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화를 이걸 보세요라고 추천해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조금 실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평소에 안 봤던 류의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면서 다른 측면, 그러니까 딱 보았을 때 재미있어 재미없어로 아까 제가 했던 질문으로 귀결되어지지 않을 만한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영화로만 귀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을 어떤 영화를 볼 거냐고 질문했으니까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현장성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제가 고흐를 어떻게 도로만 볼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현장에 가서 직접 라이브를 듣고 음악을 듣고 직접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행위들을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려요.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가사들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오게 되거든요. 뭐 반대로 말하면 저는 찬양 문화 같은 경우도 제가 예배학 전공자거든요. 저는 찬양 문화에 되게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사들이 너무 획일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특정 우리의 신앙에 고양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가사들이 써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일상 언어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소지들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 제가 좋은 컨텐츠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좀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다니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중가수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뮤지션들이 나오기가 힘든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스트리밍 형태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파일 형태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뭉개진다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자기네들 때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 CD를 듣거나 LP판을 들을 때는 악기 소리가 따로따로 들린다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들리고 예를 들면 다른 베이스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매료되기 시작하면서 뮤지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파일 형태로 묶어져 버리니까 그냥 소리에 하나의 음의 신호가 돼버리잖아요, 파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강렬한 리듬이나 그냥 음의 후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션이 나오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볼 때도 자꾸 우리 스스로가 유튜브에 10분짜리 요약본만 자꾸 본다든지 계속 그렇게 이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훨씬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스파게티를 처음 먹었던 게 라면으로 먹었었거든요. 파스타를. 그래서 처음 고2 때인가 파스타를 처음 먹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스파게티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스파게티 라면이 있었거든요. 우뚝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저는 그게 파스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스파게티를 사줬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맛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스파게티 라면의 스프 맛으로 제가 첫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파스타의 세계가 이렇게 넓고 깊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의 세대의 좀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제공되어지는 소수의 몇 가지를 가지고서 다 규정 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디까지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다 몰라요. 너무 모르는 거죠. 저는 좀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극장업이 점점 이제 쇠퇴기로 들어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의 한 80% 이상은 넷플릭스는 가입하셨을 테고 무빙 때문에 한 50%나 40%가 디즈니를 가입하셨을 거야 아마. 웨이브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넷플릭스가 기본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은 여러분 넷플릭스에 이제 내가 보려고 했던 영화가 뜨니까 되게 반가우시잖아요. 아, 돈 굳었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넷플릭스에 영화가 몇 편인 줄 아세요? 4,000편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들 중에 극히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전의 영화들조차도 아마 여러분 검색해보면 어떤 영화 있나 하고 검색해봤는데 없는 경우들도 꽤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그냥 넷플릭스에 없으면 보지 말지가 돼요. 귀찮아서 그냥. 그럼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공급해주는 소수의 영화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냥 길들여 버리게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 수고롭게 찾아가는 경험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을 떠날 뻔했었거든요. 근데 떠나지 않았던 계기가 뭐였냐면 이런 모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 기독교가 내가 지금 눈앞에 만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고민들, 사회 참여, 정말 좋은 설교도 있고 정말 복음의 감격이 있는 문화들이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제가 있는 자리로만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신앙을 규정하지 않고 좀 유연함들이 생기고 좀 더 신앙에 대한 동기부여가 훨씬 넓어지는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얘기한 대로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냥 소그룹 안에서 그냥 끝나고 분식집 가는 거랑은 다른 경험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좋은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수고를 하셔야 돼요. 수고를 해야지만 사실은 얻어지는데 우리가 희한하게 세상에서 다른 경험들은 되게 수고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 예를 들면 어디 인스타그램에 나온 데를 가려고 하면 줄 서서라도 1시간 줄 서는데 기독교 콘텐츠에서 아마 5분만 줄 서면 집에 가실 거예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되게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권해드리는 건 아까 질문하신 분의 의도와 좀 다르게 제가 답변을 했지만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찾아가는 경험들을 좀 하실 수 있기를 좀 추천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김영신 목사님 통해서 영화 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어진 1부 대담 시간은 이제 끝입니다. 네,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네, 아쉬우면 다 같이 박수 한번. 그만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한 50분 정도 이제 커피 쉐어링 시간이 있는데요. 로든나무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료와 함께 같이 담소도 나누고 포토존과 여러분의 생각과 한마디를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관에서도 이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영상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관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또한 나가시기 전에 저희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계신 자리에 전체 앉으셔가지고 전체 사진 촬영하고 커피 쉐어링 타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쉐어링 이후 3시 5분부터 이제 김한별 간사님의 미니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여기 와가지고 일관에 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대담 사회를 맡은 대준 그리고 성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